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및 통계 과목 확률 표본 다론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표본 다론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 B 2번 문항 이점 배점 단답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n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n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 그리고 동일한 분포를 따를 거예요.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항분포 혹은 정규분포. 이렇게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확률 변수들을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라고 합니다. 랜덤 샘플. 확률 표본이란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이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확률 변수를 확률 표본이라고 한다. 그럼 노트할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를 디파인할 수 있겠죠. 왜냐?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러면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는 각각의 주변 확률 함수들의 곱으로 디파인 되겠죠. 왜냐?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자, 이 확률 표본에 대한 두 가지 양을 정의할 거예요. 첫 번째가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두 번째가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인 표본 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은 확률 표본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였어요. 자, 그러면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을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평균이죠.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 자, 그러면 분산이니까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잖아요. 즉 확률 표본에서 방금 위에서 구한 표본 평균을 뺀 것들을 다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곱의 합에 대한 평균에 대한 양의 제곱근. 그런데 지금 확률 표본의 개수가 n개인데 n-1로 나눴어요. 그래서 표본 분산, 즉 표본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인 표본 표준 편차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할 겁니다. n-1로 나눈 것과 n으로 나눈 것. 중등교육 과정에서 수학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 이 8종 교과서를 살펴보니 전부 n-1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1로 나눌 때하고 n으로 나눌 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자, 노트에 언급해 놨습니다.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시다. 기대값을 μ라고 할까요? 기대값 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언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자, 이걸 지금 왜 언급하느냐? 자, 표본 표준 편차의 제곱인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면은 n-1로 나눌 때와 n으로 나눌 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중등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8종 교과서에는 n-1로 나눈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차이가 뭐냐면은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이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과 같아집니다. n-1로 나눌 때는. 자, 그런데 n으로 나눌 때는 앞에 개수가 붙어요. n분의 n 빼기 1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삼아서 계산해 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계산 과정이 길겠죠. 표본 분산에 대한 definition을 n-1로 나눌 때와 n으로 나눌 때의 차이가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에 개수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 자, 두 번째 노트할 내용은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확률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평균이 기대값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될 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진다. 바로 계산되죠. 왜냐?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 표본이므로 n개의 확률 변수들이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선형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코베리언스가 0이 돼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표본 평균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 가장 흔하게 이용할 거예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 대한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주의해야 될 것은 분산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여기서 μ는 확률 표본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n은 확률 표본의 크기. 그러면 이 새롭게 정의된 확률 변수 t는 t분포라고 하는데 바로 t분포를 언제 사용하느냐?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라는 거. 그리고 이 t분포표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계산해 놓는데 어떻게 계산해 놓을 거냐? 바로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값. 그래서 그거를 자유도라고 할 겁니다. 이 자유도로 t분포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계산해 놨어요. 마치 우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것처럼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인 t분포는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값,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이미 계산을 해놨다. 지금 표본이라는 개념이 언급됐잖아요. 자, 그래서 표본이라는 개념이 언급되기 위해서는 모집단. 자, 모집단에서 특정한 속성을 가지는 자료의 비율을 모비율. 보통 P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모집단 전체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자료의 비율을 모비율, P로 표기한다. 이런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예요. 그 이미 추출한 n개의 표본 중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자료가 추출될 횟수. 자,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n분의 x를 표본 비율 p 횟수로 표기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속성을 갖는 자료가 추출될 횟수인 요 확률 변수 x는 n개의 표본이니까 이걸 위양분포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때의 확률은 뭐 비율로? 그러면 이 추출된 횟수인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분산.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이 바로 계산되겠습니까?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 성질을 이용하면. 분산은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은 모비율. 이런 성질 때문에 표본에 대한 값으로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값들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바로 계산되죠. 분산에 대한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표본 집단에 대한 값으로 모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뢰도, 신뢰 구간. 중등교육 과정에서 익숙한 개념입니다. 세타의 추정값을 t라고 했을 때 이 추정값과 세타의 차이가 어떤 양수 c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확률 1-알파를 신뢰도 그리고 어떤 상수, 양의 상수 c보다 작거나 같죠? 혹은 뭐 둥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구간이 주어지죠. 이 세타에 대한 구간을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세타의 값을 추정할 때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점추정. 중등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점추정이 아니라 바로 위와 같이 구간으로 추정하는 구간 추정에 대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신뢰도, 신뢰구간, 구간 추정. 여기까지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다루지 않죠. 바로 가설검정. 가설검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모델화. 모델화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대상들에 대한 자료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료들을 계산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상을 모델화하고, 즉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어떤 표본 집단에 대해서 그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전체 집단,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 그거를 가설 검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설 검정을 할 때 과거 기존과 차이가 없다.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영가설 혹은 좀 어려운 화자로 귀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무가설. 그래서 보통 H0로 표기를 합니다. 기존과 차이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을 할까요? 그럼 뮤가 뮤 제로다. 영가설. 기존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기존과 차이가 있다. 그 기존과 차이가 있는 것을 대립바설이라고 H1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기존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기존과 차이가 있다. 다르다. 기존과 차이가 있는데 기존보다 크다. 기존과 차이가 있는데 기존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양측 검증이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다. 자, 그랬을 때 영가설을 기각하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을 기각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기각력이라고 할 겁니다.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 그러면 양측 검증은 이 두 영역의 확률을, 즉 넓이를 의미한다는 거. 기존보다 크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측 검증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테스트. 이 기각력의 확률, 넓이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 기각력의 확률, 기각력의 넓이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작다고 하면은 좌측 검증이 되겠죠. 요 영역의 넓이를 의미하겠다. 그래서 기존과 차이가 없다.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 기각력, 기각력의 확률을 유의 수준. 기존과 차이가 있다는 게 대립가설. 그럼 영가설을 기각하면은 대립가설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채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 대립가설은 세 가지가 있다. 양측 검증, 우측 검증, 좌측 검증. 이 부분은 이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설 검증.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딱 한 번 출제됐어요. 그것도 우측 검증으로. 지금까지 확률 표본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04학년도 14번 문항. 2003년도에 전국 학력평가에 응시한 수험생 중 자연계 수험생 64명, 표본 집단이죠. 인문계 수험생 9명. 딱 느낌이 오시죠? 자연계 수험생 64명, 인문계 수험생 9명. 9명이요.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분포, 바로 T분포를 묻겠구나. 수리 영역 점수를 하니까 자연계 수험생은 평균이 48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6점인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64명에 대한 평균이 48점, 표본 평균, 표준 편차 5.6점. 자, 그런데 이론상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같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주어져 있는데,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뭐로 간주를 해야 되느냐? 바로 모 집단의 표준 편차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 수험생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두면은 X가 지금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야. 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지문이 길어서 미리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사실 이걸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그럼 미라고 둘까요? 표준 편차를 뭐로 본다? 표본 표준 편차를 보자. 그러면 표본 64명, 요 64명에 대한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평균을 줘놨어요. 48점. 이 48점으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값을 알아보는 과정을 추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어떻게 주어진다? 지금 64명이잖아요. 루트 64분의 5.6의 제곱이 되겠다.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 집단의
모 표준편차로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이 아니니까 정기분포를 이용하면 되겠죠. 인문계 수험생들은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이니까 T분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T분포에 대한 것은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한다고 했죠. 9에서 1을 뺀 그렇게 누적 분포 함수 값이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문이 좀 길어서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자연계 수험생의 수리 영역 평균 점수를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신뢰도 95%니까 표준 정균포에 대한 신뢰도 95%.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란 말이에요? 0.95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의 값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 값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 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가 0.95니까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0.05죠. 그럼 요 한쪽이 0.025가 될 겁니다. 과연 표를 어떻게 줘놨는지 볼까요? 한쪽 국어만 줘놨네요. 그죠? 이렇게 줘놨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죠. 이건. 수능 시험에도.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가 0.025겠죠. 0.025. 그럼 요 반쪽 넓이가 요 부분이 0.475겠죠. 그래야지 요 반쪽 넓이가 0.5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0.475를 찾으니까 여기 있죠. 그죠? 0.475. 그러면 요 구간의 끝점이 어떻게 되겠어? 1.96. 그러면 신뢰 구간 바로 나오나요? 표준 정규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는 지금 표본의 개수가 64개, 표준 편차가 5.6. 그죠? 표본 평균이 얼마였더라? 표본 평균이 얼마였나요? 46이었나요? 빼기 모평균. 우리 이건 이걸 추정할 테니까.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는 거죠. 따라서 신뢰 구간은 46 빼기 구간의 끝점 1.96 곱하기 루트 64분의 5.6 등호 포함되겠으니까 닫힌 구간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46 더하기 나오겠죠. 이 신뢰 구간. 전형적인 문제. 수능 시험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인문계 수험생인데 9명이에요. 표본 집단.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T분포를 이용하겠다. T분포에 대해서는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계산해놨다. 자, 95%예요. 95%. 그러면 반쪽 면적 이 부분 또 얼마겠어요? 이 부분 0.025겠죠.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했어요. 표본의 개수가 9니까 표본의 개수에서 1 뺀 값 자유도 8. 그러면 0.025 2.306. 구간의 끝점이 2.306이겠죠. 그럼 T분포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주어진다? 표본의 개수가 9였어요. 이 표준 편차 얼마였어?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시그마로 둘까요? 자, 그 다음 표본 평균 X바라고 둘까요? 모평균. 그럼 신뢰 구간이 바로 나오나요? X바 빼기 왼쪽 끝점 2.306 곱하기 루트 9분의 시그마 오른쪽 끝점 이렇게 주어지겠다. 됐습니까?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자연계 수험생 확률 변수를 X라고 뒀습니다. 우리 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간주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자연계 수험생 64명 표본 집단.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간주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더라. (95%에) 대한 신뢰 구간, 누적 분포 함수 값이 계산되어 있죠. 그래서 구간의 끝점이 1.96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신뢰 구간은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딱 주어지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인문계 수험생 9명,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인 T분포를 사용한다. 인문계 수험생의 확률 변수를 캐피털 Y라고 둬놨습니다. 이 모평균 뮤 Y를 추정해야 되겠죠. 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 Y를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인문계 수험생 9명 표본.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7.5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Y로 간주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 그러면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 또한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T분포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은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놨다. 자유도란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값. 그래서 구간의 끝점을 계산하면 2.306으로 찾을 수가 있다. 표에서. 그러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까? 두 번째 문제만 T분포라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 개념은 뭐 새로울 게 없죠. 1번은 뭐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하신 내용들이고, 자, 이번에는 2010학년도 40번 문항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바로 가설 검정 문제입니다. 과거 조사에 의하면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신장은 141.0. 자, 이걸 뮤제로로 보면 되겠죠. 이 뮤제로보다 다르다. 대립가설이. 크다. 우측 감정. 작다. 좌측 감정. 그러면 0가설은 뭐겠어요? 차이가 없는 거죠. 141.0. 줄넘기 운동이 또래 아이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는 말은 뮤제로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우측 검정이죠. 이 운동을 꾸준하게 실시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81명을 추출했어요. 표본의 개수가 81이죠. 그랬더니 평균이 142.2입니다. 이 바로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이죠. 그리고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6.0. 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뭐로 여겨야 된다?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이 6.0을 루트 81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지 81명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계산할 거라는 거. 무슨 소리냐? 바로 루트 81분의 6.0.
그리고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 142.2, 그리고 기존의 평균 141.0. 여기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거잖아요. 자, 이 값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할 거예요. 이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들어가냐? 기각력에 들어가면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신장 발육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기각력의 확률을 어떻게 줘놨는지. 자, 요때 이제 유의 수준을 얼마로 줘놨냐면은 0.0으로 줘놨어요. 기각력의 확률이 0.05예요. 우측 검정이잖아요. 표준 전기분포에서 우측 검정이니까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란 말이에요? 0.05란 말입니다. 그럼 요 밑에 전체 부분의 넓이가 얼마예요? 이래서 빼야 되니까 0.95죠. 대칭되게 찾을까요? 이게 0.05. 그러면 이 부분 얼마다? 0.9가 되죠. 0.9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끝점이 또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 구간의 끝점이 찾아지면은 이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판단이 됨으로써 만약에 기각력에 들어가면은 연가설을 기각, 대립가설을 채택,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각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연가설을 채택,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형태로 주었는지 지문이 좀 길어요. 완성형입니다. 이렇게 줘놨어요. 1단계 가설 설정, 귀무가설, 연가설이죠.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우는 뭐라고 두겠어요? 미우는 요 141.0. 뮤 제로인 거죠. 이게. 이제 검정 통계랑 표본의 개수 81.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표본의 개수 81. 모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81명에 대한 표본 평균, 모 평균. 요걸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 수준 0.05. 기각력의 확률. 우측 검정이죠. 이 부분이 0.05입니다. 그럼 대칭대에서 이 부분도 0.05죠. 그러면 이 남은 부분의 넓이가 0.9입니다. 밑에 주어놨죠. 0.9일 때가 1.645. 그러니까 이게 1.645네요. 그죠? 1.645. 기각력은 1.645가 되겠죠. 이 기각력하고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을 비교하면은 연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 완성형 문제고, 완성형 문제이다 보니까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 다 됐죠? 계산만 해보면 됩니다. 자, 모집단, 모평균. 기존과 차이가 없다. 연가설인 거죠. 이 모집단에 대한 표준편차 시그마를 제시된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편차로 간주한다는 거. 이게 시그마가 6.0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가. 자, 표본 집단 81명에 대한 표본 집단에 대한 정규분포 표본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은 기존과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보다 크다고 하는 거죠. 바로 라이트 테스트입니다. 우측 검증.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8이 나오네요. 방금 스케치할 때 기각력이 얼마였어? 1.64였잖아요. 기각력이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대립가설을 채택하네요.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거죠. 됐나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가설 검정 문제. 그것도 우측 검정 문제로. 노트할 내용은 이미 설명해 드렸죠. 기존과 차이가 있다. 대립가설은 세 가지. 양측 검정, 우측 검정, 좌측 검정. 자, 이번에는 2011학년도 37번 문항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딱 2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뻔한 문제죠. 이 또한 중등교육과정 수능시험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형태죠. 이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에서의 적분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 근데 미지수가 2개네요. 그럼 식이 하나 더 주어져야 되겠죠? 식 하나를 더 주어놨습니다. 어떻게 주어놨냐면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이 2분의 3이에요. 이론적 배경이 이 표본 평균이 모집단하고 같은 거죠. 그래야지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즉 모집단 X에 대한 기대값이 표본 집단에 대한 기대값이 된다는 거. 그럼 식이 2개 나오죠. 그럼 AB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 AB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먼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성질.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의 범위에서의 적분값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특이적분해야 되나요? 그죠? 특이적분을 계산하면은 단순 계산이죠. 빨리 넘겨도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 이꼴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지수 2개, 식이 하나 더 주어져야 되죠. 자, 근데 크기가 2인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습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모평균에 대한 기대값과 같겠죠. 따라서 이 또한 또 특이적분을 하면은 식 하나가 또 주어집니까? 계산은 직접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넘겨도 되겠죠?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식이 또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A하고 B가 구해집니까? 따라서 A는 3분의 1, B는 3분의 2. 그러므로 제곱의 합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문제. 중등교육과정 수능시험에 등장하는 문제. (2012학년도) 38번 문항입니다. 정규분포가 2개가 주어졌네요. 모집단이 2개가 주어진 거죠. 그럼 모집단 X에 대한 정규분포, 모집단 Y에 대한 정규분포. 서로 독립이라고 해놨습니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모집단 X에 대한, 모집단 Y에 대한 확률 함수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 각 주변 확률 함수에 대한 곱으로 계산이 되겠다. 물론 정규분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분산 계산할 때 사용될 거예요. 모집단 X에서 추출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 X바. 그럼 이 X바,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36이 되겠죠. 모집단 Y에서 표본의 개수가 크기가 같네요. 모집단 Y에 대한 분산은 N분의 64. 표본 평균 Y바. 자, 이럴 때 모평균 차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라고 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모평균 무원에 대한 신뢰 구간, 모평균 무튜에 대한 신뢰 구간의 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뻔히 보이는 함정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평균의 차 뮤1 빼기 뮤2를 갖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W라는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평균 Y바의 차를. 이랬을 때 이 W에 대한 기대값이 뮤1 빼기 뮤2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W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라는 형태의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μ1에 대한 신뢰 구간, (95%가) 1.9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μ1에 대한 신뢰 구간이에요. μ2에 대한 신뢰 구간, 요 두 개의 차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를 디파인 해야 된다. μ1 빼기 μ2 값을 갖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그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μ1 빼기 μ2니까 x바, 표현평균 x바에 대한 모평균이잖아요. 표현평균 y바에 대한 모평균이잖아요. 그러면 w에 대한 기대값 구하면 바로 나오죠. w가 μ1 빼기 μ2를 평균으로 갖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w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된다는 거. 그 신뢰 구간의 4.9죠? 바로 그러면 계산됩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4.9.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1.96에 W. 자,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성질. x바의 기대값 μ1, y바에 대한 기대값 μ2. 자, 그 다음 분산. 서로 독립. 분산에서는 각 확률 변수에 대한 개수의 제곱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v x바 더하기 v y바. x바에 대한 분산 n분의 36. y바에 대한 분산 n분의 64. 그럼 얼마인가요, 이게? n분의 100인가요? n분의 100.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0이네요. 그죠? 루트 n분의 10. 그럼 n, 이거 바로 계산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μ1 빼기 μ2에 대한 95% 신뢰 구간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μ1에 대한 신뢰 구간, μ2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서 이 두 개의 신뢰 구간의 차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새로운 확률 변수를 디파인 해야 된다. 자, 상세히 살펴볼까요? 계산이죠? 자, 표현평균 x바, 표현평균 y바. 모집단으로부터.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w를 디파인 했습니다. x바 빼기 y바. 이 w에 대한 기대값이 μ1 빼기 μ2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μ1 빼기 μ2로 나왔다면은 w에 대한 신뢰 구간이 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값 연산자에 대한 선형성질, μ1 빼기 μ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만 계산하면 되죠. 두 개 이상의 확률 벡터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지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분산은 n분의 100.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 w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0.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또한 정경표를 따르죠. 이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 95%에 대한 신뢰 구간의 끝점이 1.96으로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n의 값은 64가 되겠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 2013학년도 37번 문항입니다. 자, 어느 지역의 성인 3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럼 표본의 크기가 300인 거죠? 영양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사람이 180명입니다. 그럼 300명 중에 180명이니까
표본 비율이 바로 나오네요. 그죠? 표본 비율이 300분의 180. 정리하면은 5분의 3으로 딱 주어집니다. 표본 비율이. 이 지역의 성인 중 영양제를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 모 비율이죠. 그죠? 모 비율을 추정하는 겁니다. 99% 신뢰 구간으로. 그러면 99% 신뢰 구간으로 추정해야 되니까 99%에 대한 구간의 끝점이 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제시되어 있네요. 그죠? 2.5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2는 1.41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비율이 5분의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분산.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 바로 계산되나요, 이게? 표본 비율이 300이에요. 그러면 300분의 p 5분의 3. 1 빼기 5분의 3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99%의 신뢰 구간은 5분의 3 빼기 2.58 곱하기 이게 등호 들어갔으니까 닫힌 구간으로 해야 되겠죠? 이 값 제곱근 5분의 3 더하기 2.58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 이제 제곱근 계산할 때 루트 2는 1.41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 과정만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모 비율에 대한 추정 문제입니다. 표본 비율이 주어져 있죠. 5분의 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미리 1 빼기 p 햇 계산해 놨습니다. 분산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분산, 즉 분산에 대한 양의 제곱근 표준 편차. 이 분모가 바로 계산되죠. 99%에 대한 구간의 끝점 2.58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p의 5분의 3. 1 빼기 p 다 계산됐죠. 자, 계산만 하면 됩니다. 루트 2는 1.41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0.0728. 그래서 구간이 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문제에서 등호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엄밀하게 해서는 이게 닫힌 구간으로 해줘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이게 99%에 대한 신뢰 구간의 끝점을 이게 아마 등호 넣어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달 때 저는 답안에 열린 구간으로 해놨지만 엄밀하게는 닫힌 구간으로 해야 되겠죠. 됐나요? 2019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 사전 배점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생들의 몸무게는 정규 분포 평균 뮤 분산 9제곱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이겠죠. 자, 이 지역의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로 36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럼 표본 크기가 36입니다. 이 36명의 몸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과의 차가 C보다 클 확률이 0.1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요 C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C 값을. 자,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 값을 밑에 이게 주어놨어요. 1.64보다 작을 확률이 0.9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간의 끝점이 계산되어 있는 거죠. 구간의 끝점이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 그리고 이게 1.64. 요 확률이 얼마다? 0.9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95.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0.05죠. 0.05. 그럼 대칭돼서 요 밑부분도 0.05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 거예요? 0.90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64에서 1.64까지가 0.90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C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바로 이 사건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확률의 성질에 의해서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에서 빼면은 0.9. 0.9는 표면평균 X바에서 모평균을 뺀 차가 C보다 작을 확률. 이거죠. 자, 그러면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하면 되니까 표본의 크기 36, 모 표준 편차 9. 그러면 Z 바로 나오죠. Z 뭐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루트 36분의 9니까 루트 36분의 9를 곱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9분의 루트 36C가 되겠습니까? 그럼 아까 이거 계산해놨죠. 0.9일 때 구간의 끝점이 1.64였습니다. 그러면 9분의 36이니까 9분의 6C가 1.64. 그러면 C 값은 1.64 곱하기 6분의 9가 돼서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C 값 바로 나오죠.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C 값 구했고, 두 번째 문제는 표본 36명으로부터 관측된 표본 평균의 값이 60이라고 줘놨습니다. 그러면 X바가 표본 평균이 60입니다. 표본의 크기 36, 그럼 루트 36분의. 자,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는 9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 추정하는 거죠. 90% 신뢰 구간입니다. 90%에 대해서는 금방 주어져 있었죠. 1.64. 조심해야 돼도 0.9니까 90%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방금 계산했었습니다. 마이너스 1.64에서 1.64까지의 넓이가 0.9라는 거. 그러면 이거 둥어 빠져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열린 구간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이 60 빼기 1.64 곱하기 루트 36분의 9에서 60 더하기 1.64에 루트 36분의 9. 전형적인 문제죠. 수능시험에도 등장하는 문제. 계산만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모집단 주어져 있고 표본 집단, 표본의 크기가 3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6건을 이용했죠. 그러면 확률이 0.9인 그래프의 넓이가 0.9인 구간의 끝점 단서에 제시가 되어 있죠. 1.64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값은 2.46. 그리고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됐나요? 이번에는 2021학년도 전공의 3번 분항 2점 배점 단답형 문제입니다. A 회사와 B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수명. A 회사, B 회사. 정립부를 따릅니다. 그럼 A 회사에 대한 확률 변수 캐피탈 X, B 회사에 대한 확률 변수 캐피탈 Y라고 둘까요? 그리고 A 회사에서 100개 표본 평균 X바, B 회사에서는 121개 표본 평균 Y바. 제가 앞에서 나온다고 했죠. 이번에는 뭐냐면은 X바 빼기 Y바입니다. 그러면 X바 빼기 Y바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정의를 하자 이 말이야. 오히려 앞에 거보다 더 직접적인 문제죠. 앞에 문제에서는 이전 문제에서는 모평균에 차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표현평균으로 차로 돼 있으니까 더 쉽게 출제되어 있잖아. 단답형 이전 배점 해놨습니다. 그러면 W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 근데 직접 계산돼 있죠. W에 대한 분산. 자, 그런데 이 단답형이에요.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분산을 계산하려면은 분산은 선형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A 회사, B 회사예요. 단답형으로 출제했다는 것은 A 회사, B 회사니까 이건 가정하고 풀어야 되겠죠. A 회사, B 회사. 서로 독립된 회사로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독립이라는 말이에요, 독립. A 회사, B 회사. 그러면 A라는 분산값은 variance x바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variance y바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A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W라는 확률 변수. 그럼 W가 평균 계산되죠? 2500에다 2200 더하면 되잖아.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연산자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이 A. 그럼 분산이 A. 그럼 루트 A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요 값 바로 계산됩니까? 됐어요? 계산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A 자동차 확률 변수 X, B 자동차 배터리 캐피털 Y. A 회사에서 100개 표본의 크기, B 회사에서 121개 표본의 크기. 그래서 각각 X바, Y바. 그럼 X바와 Y바 또한 정규 분포. 이제 본격적인 문제죠. 자, X바와 Y바의 차. X바와 Y바의 차. 그래서 X바와 Y바의 차를 새로운 확률 변수로 디파인 하자. 그리고 이게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X바와 Y바의 차를 새로운 확률 변수 W라고 뒀습니다. 그럼 W에 대한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제가 스케치할 때 혹시 더한 것 같네요. 그죠? 제가 스케치할 때 아마 2500에다 2200을 더한 것 같아요. 빼야 되죠. 그죠? 300. 자, 분산은 개수의 제곱이 나오죠.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풀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분산은 10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W라는 것은 기대값이 300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W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는 100인 거죠. 첫 번째 문제 A는 100. 두 번째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X바 빼기 Y바에 대한 확률, W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W에 대해서 표준화 시키면 되죠. 따라서 B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A는 100이고 B는 2가 되겠다. 자, 이번에는 2021학년도 전공비 9번 문항 사전 배점 서술형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1, X2, X3가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균등분포란 확률 함수가 상수임. 그래서 균등분포는 직관적으로 Fox distribution.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가 밑변 길이가 되죠. 높이가 확률 함수입니다. 밑변 길이 1. 그럼 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확률 표본이니까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독립인 거죠. 그러면 결합 확률 함수 또한 1이 되겠다. 숨겨져 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정의를 해놨네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 확률 표본에 대한 중앙값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이미 익숙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확률 변수 y가 어떤 값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데 y가 미니멈.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x1과 x 중에서 크지 않은 값 혹은 맥시멈 이런 문제는 봤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출제자가 고민했죠. 중앙값 미디언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요 미니멈이나 맥시멈 할 때 어떻게 풀었어? 미니멈 x1과 x2 중에서 크지 않은 값. 그럼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요. x1이 크지 않다, x2가 크지 않다. 그럼 c보다 작을 때 x1이 크지 않다. 그럼 x2가 c보다 크냐 작냐 또 나눠야 되잖아. 그때 하는 트릭이 뭐였었냐면은 이거에 대한 6건에 대한 확률. 그럼 y가 크지 않은 값이니까 만약에 x1이 크지가 않아. 그럼 c보다 크면 x2 명백히 c보다 클 거 아니야.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x1이 c보다 크고 x2가 c보다 크다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맥시멈 때도 마찬가지겠죠. 기억나셨나요? 자, 이번에는 근데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미디언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y가 그럼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이디어를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이제 딱 감이 오시죠? 두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 누적 분포 함수 구하면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구해지죠?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 캐피털 Y가 Y, 2R 확률이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예요. 그런데 새로운 확률 변수는 확률 표본 x1, x2, x3의 가운데 값이라고 해놨습니다. 중앙 값이래요. 평균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x1, x2, x3를 나열했을 때 중앙에 놓이는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우를 무작정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방금 작지 않은 값 했을 때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x1, x2 x1하고 x2 중에서 가운데 값이 있어요. 그럼 요게 y보다 작으면서 제일 큰 값 x3는 y보다 커.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x2가 제일 커. 제일 큰 값이 y보다 커. 그러면 미디언이 x1하고 x3 중에 있는 거야. 만약에 x3가 가운데 값이라면 x3가 y보다 작으면은 x1은 명백히 y보다 작잖아요. 아이디어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x1이 제일 큰 경우가 y보다 커요. 그러면 x2나 x3 중에 미디언이 있는 거죠. 중앙값이 여기 y보다 작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제일 큰 값을 따로 뺐었어요. x3가 제일 큰 경우, x2가 제일 큰 경우, x1이 제일 큰 경우. 그게 이제 y보다 큰 경우입니다. 하나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나요? 제일 큰 게 y보다 작은 거. 그럼 x1, x2, x3가 전부 다 y보다 작은 거예요. 딱 4가지 경우밖에 없죠. 서로 독립이니까.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면 각 확률 변수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겠죠. y보다 작아. 누적 분포함수. 균등 분포예요. 0에서부터 1까지. 그럼 0부터 y까지. 그럼 요 값이 어떻게 돼요? 0부터 y까지니까. 균등 분포예요. 상수 1이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 y 제곱으로 주어지나요? 그리고 이거는 여사건으로 해야 되죠. 1 빼기 y. 그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3개. 더하기 요거. 이거는 바로 누적 분포함수죠. 0에서부터 y까지. 그럼 y에 대한 세제곱. 바로 계산되네요. 그죠?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였어요. 지금까지는 미니멈, 맥시멈이었는데 미디언으로. 근데 아이디어는 뭐 미디언, 미니멈, 맥시멈 푸는 거하고 같죠? 딱 4가지 경우밖에 나눠지지 않는다. 그럼 누적 분포함수 구했네요. 그죠? 누적 분포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확률 도함수. 아우, 쉬운 문제죠? 미니멈, 맥시멈에 대한 아이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상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서술형 문제니까. 자, 확률 표본이 균등분포.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상수 1. 결합 확률 함수는 각각의 주변 확률 함수의 곱으로 정의가 되겠다. 그런데 이 결합 확률 함수를 이용하지 않겠다. 독립이기 때문에. 자, 누적 분포 함수. 자, 이게 이제 아이디어죠. y는 x1, x2, x3 중에서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x1, x2 중에서 중앙값. x1, x3 중에서 중앙값. x2, x3 중에서 중앙값. 중앙값이 y보다 작으면은 나머지 값은 명백히 y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중앙값이 아닌 값이 y보다 큰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마지막 경우가 x1, x2, x3가 모두 y보다 작은 경우. 그럼 모든 경우를 다 검토한 거죠. 확률 표본이기 때문에 독립입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함수는 주변 확률 함수의 곱으로. 그래서 이 확률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y 이하일 확률, y 이하 확률, y보다 큰 확률. 이건 여사건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y제곱 곱하기 1 빼기 y. 그게 몇 개? 3개. 그리고 y니까 y 세제곱. 따라서 누적 분포 함수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까? 정리하면은, 그리고 누적 분포 함수가 계산이 되면은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피적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죠. 따라서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미적분하게 된 기본 정리. 또 함수를 구하면은 6y 빼기 6y 제곱. 정리하면은 누적 분포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새로운 형태 같지만 아이디어는 2개 이상의 확률 변수에 대한 미니멈, 맥시멈, 그때 이미 설명드렸었습니다. (2022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 4점 배점 서술형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률 생성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정률 생성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바로 계산되죠. 왜냐? 정률 생성함수의 t = 0에서의 1차 미분계수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0에서의 n차 미분계수가 x의 n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럼 분산값이 바로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x의 분산은 바로 써보. x의 분산은 이렇게 계산됩니까? 정률 생성함수의 0에서의 2차 미분계수, 0에서의 1차 미분계수의 제곱을 빼면 되나요? 그러면 x의 분산 바로 계산됩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확률 변수 100개가 주어져 있네요. 근데 이 100개의 확률 변수들이 정률 생성함수로부터 뽑은 확률 표본. 그러면 서로 독립이네요. 그죠? 표본의 개수가 100개, 서로 동일한 분포, 확률 표본. 이들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이에요. 그죠?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이 9 이상이 될 확률. 표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친절하게 또 언급해 놨어요. 그죠? 표준 정기 분포를 이용하려면 그 아이디어가 바로 중심극한 정리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런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언급해 놨어요. 전혀 이거 없다고 보셔도 되죠. 표본 평균 X바가 9 이상이 될 확률을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구해왔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이거죠. 중심극한 정리. 그때 이제 C급과 하는 거네. 그러면 X바가 9 이상일. 그러면 X바에 대한 기대값. 지금 동일한 분포에서 우리 기대값 이거 계산해 놨잖아. 그리고 분산 계산해 놨잖아.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Z는 표본의 개수 100개, 표본의 개수 100개입니다. 10분의 분산 계산해 놓은 거, 그 시그마로 둘까요? 그럼 표준 편차. 기대값 계산해 놓은 거 뮤라고 둘까요? 그럼 9 빼기 뮤. 이 값이 C인 거죠. 이것도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다 해결되네요. 분산 구할 때 기대값하고 분산을 다 계산해 놨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전공비 10번 문항 사전 배점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를 어떻게 할지, 자, 그것만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정률 생성함수에 대한 1차 미분계수, 2차 미분계수. 그러면 0에서의 1차 미분계수가 기대값, 0에서의 2차 미분계수가 x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분산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거죠. 따라서 분산은 16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4가 되는 거죠. 기대값은 8. 그럼 표본 평균은 정기 분포를 따르죠. 기대값이 8, 분산이 16. 그러면 100개의 확률 표본이니까 좀 잘 보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실수냐? 제가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조심하라는 게 이 의미예요. 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 아니죠.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 집단의 분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분모가 4가 아니라 루트 100분의 4.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 주어져 있더라도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 집단에 대한 분산으로 간주하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 제곱근으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제곱근. 따라서 C는 2분의 5가 되겠죠. (2023학년도) 전공의
4번 문항 이점 배점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언어 정책에 대한 A, B 두 도시 시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각 도시에서의 확률 표본을 다음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A 도시에서는 표본의 수 350, 찬성 비율은 0.7. 그러면 A 도시에 대한 표본 비율이 0.7이란 말이죠. B 도시에서는 표본의 수 160, 찬성 비율이 0.8. 그럼 B 도시에 대한 표본 비율은 0.8입니다. 자, 그거를 노테이션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A, B 두 도시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P1. 그러면 P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호를 그대로 따라오자면 A 도시에 대한 표본 비율 P1은 0.7인 거죠. B 도시는 P2. 그러면 B 도시에 대한 표본 비율은 0.8입니다. 자, 이럴 때 찬성 비율 이 평균입니다. 찬성 비율에 대한 90% 신뢰 구간. 그럼 이걸 또 새로운 모비율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변수로 보는 거예요. 좀 복잡해지니까 바로 이거로 써도 되겠죠. 어떻게 줄 거냐면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한 기대값. 그러면 기대값 연산자 선형성질. 그러면 표본 비율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표본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0.7, 2분의 1 곱하기 0.8. 그러면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한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이 계산되죠. 기대값이. 자, 이제 분산. 분산은 선형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수의 제곱이 앞에 곱해지죠. 그러면 4분의 1 VP1 햇 VP2 햇 P1 햇에 대한 분산 표본의 개수 350입니다. 그럼 350분의 0.7 곱하기 1에서 빼줘야 되겠죠? 0.3. 그리고 P2 햇에 대해서는 160분의 0.8 곱하기 0.2.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4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P1 더하기 P2에 대한 기대값,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기대값과 분산을 계산하면 이제 90%의 신뢰 구간 계산할 수 있겠죠. 표준화 시킬 수 있잖아요. 90%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90%에 대한 구간의 끝점 주어져 있겠죠. 주어져 있습니다. 0.45니까 90% 딱 계산되죠. 구간의 끝점 1.645입니다. 그러면 A, B 바로 계산되나요? A는 뭐가 될? A는 바로 2분의 P1 햇 더하기 P2 햇. B는 요 분산 계산한 거 있죠? 분산에 대한 제곱근 B자리. 모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노테이션이 조금 복잡해질 뿐이죠. 그래서 새롭게 변수를 디파인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P1 햇, P2 햇, 표본 비율. 그럼 이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 기대값 연산자 선형성. 그리고 분산. 분산은 선형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서로 독립이어야지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 독립이기므로 만약에 서로 독립이 아니라면 내용을 보고 가정을 하고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A 자동차 회사, B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독립이란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 B 회사니까. 독립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분산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부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P1 횟수에 대한 분산. 표본의 개수가 350이었어. P2 횟수에 대한 분산. 표본의 개수가 160이었어. 이 두 개 더한 거를 4분의 1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0.02의 제곱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0.0이죠. A는 스몰 a, 스몰 b 0.0이죠. A하고 B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P1 헷 더하기 P2 헷. B는 표준 편차. 모뷸리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2024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 이점 배점 단답형 문제예요. 포화성 분포가 주어진 문제입니다.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처음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산항열 분포에 대해서는 거의 이항분포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산항열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인 이항분포 외의 분포가 바로 포화성 분포죠. 포화성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념 정리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7학년도 이후 문제, 특히 2020학년도 이후 문제는 기억력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이해를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당하실 필요 없어요. 포화성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줘놨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줘놨기 때문에 기대값 분산 구하는 거야 뭐 계산 문제죠. 자, 포화성 분포로부터의 확률 표본이에요. 그럼 x1, x2, xn이 포화성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이니까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면 확률 표본 또한 새로운 확률 변수이면서 포화성 분포를 따르겠죠. 자, 표본 평균. 그리고 이걸 정해놨어요. 확률 표본에서 표본 평균의 차의 제곱의 합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근데 제곱의 합의 기대값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요 앞에 뭐로만 나눠주면은 제곱의 합의 기대값에 대한 평균이 바로 뭐예요? 표본 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값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n-1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죠. n-1로 나눠주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표본 분산이잖아요. 표본 분산.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은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과 같더라. 여기서 이제 왜 참고를 줘놨냐면은 포화성 분포에 대한 분산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어. 분산 구하는 거에 뭐 단순 계산이죠. 결과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포화성 분포에 대한 분산과 기대값은 이 값, 포화성 분포에 대한 오잖아요, 그죠? 이걸 보통 이제 람다로 표기하는데 이게 람다로 표시되어 있죠. 이 람다가 기대값이자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1은 양변을 5로 나누면은 5, 20, 5, 8, 40인가요? 따라서 n은 얼마예요? 29. 실제 의대는 이거죠. 단답형 이점 배점을 해놨으니까. 문제는 제가 개념 정리하면서 포화성 분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이 밑에 게 안 주어져 있으면은 제 강의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문제 출제도 적절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잖아요.
왜냐? 200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포화성 분포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포들이 포화성 분포만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제 강의도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출제대로 제대로 돼 있죠. 왜? 요걸 줘놨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출제 의도가 명확해지죠. 포화성 분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풀어라는 뜻이 아니라 포화성 분포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줘놨죠. 친절하게. 제가 상세하게 계산해놨어요. 포화성 분포의 람다가 기대값이자 분산이자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확률 질량 함수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건 이항 분포예요. 그건 중등 교육과정부터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 관건은 이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확률 표본에서 표본 평균의 차의 제곱의 합이네. 제곱의 합의 평균이 분산. 그래서 기대값 성질에 대한 선형성을 이용하면은 n-를 곱해주고 n-를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표본 분산이구나. 여기가 관건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포화성 분포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 왜 람다가 분산이자 기대값인 거는 좀 이따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n의 값은 29라는 거 바로 계산되죠. 자, 포화성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기대값 계산해 볼까요?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에다가 확률 질량 함수 곱에 대한 합이잖아요. 확률 질량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x가 0부터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없어지죠? x가 1부터 계산이 됩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할 수 있죠? 우리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 계산하는 거, 분산 계산하는 거 생각이 없어요.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그러면 요 급수가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인덱스 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x 빼기 1을 y로 제한했습니다. 그럼 이거 y 묶어내면 됩니까? 자, y를 묶어내면은 이제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제가 다시 써드릴까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이제 보일 거예요. x의 n제곱. 여기 뭐예요? 2의 x제곱. y 팩토리얼 분의 5의 y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2의 오일러 넘버 2의 5제곱이죠. 따라서 기대값이 5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에서 분산 구할 때 2의 x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뺄 텐데 요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팁으로 알려드렸죠. 요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x제곱에서 계산하는 게 시그마를 이용하면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이거의 기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기대값 연산자의 선형성을 이용하면은 x제곱이 계산이 된다는 거. 지금 이산확률 분포니까 분산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 제가 상세하게 답안 달아놨습니다. 자, 분산 계산하는 건 그냥 보시면 되겠죠. 직접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계산은. 그러면
분산 또한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률 표본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확률 표본에 대한 리뷰는 N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 서로 독립이죠. 서로 독립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WID죠. 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ion. 서로 독립이면서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럴 때를 확률 표본. 그러면 확률 표본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는 서로 독립이므로 각각의 주변 확률 함수의 곱으로 주어지겠다. 확률 표본이 주어지면은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확률 표본의 합을 그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되죠. 표본 분산. 확률 표본에서 표본 평균의 차를 합하면은 평균이 빠졌기 때문에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곱의 합. 근데 이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 중등교육과정 8종 교과서에서는 n-1로 다 소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n-1로 나눈 거로 하면은 S제곱에 대한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이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과 같아진다는 거. 그리고 확률 표본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확률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분산이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특히 문제 풀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 주어져 있더라도 그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을 표본 집단의 분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 집단의 분산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표본 집단에 대해서는 다시 표본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무슨 소리냐? 문제에서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를 표본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분산을 모 집단의 분산으로 간주하고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새롭게 또 확률 변수를 정의하죠.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렇게 정의한 분포를 T분포라고 하더라. T분포라는 것은 표본의 개수가 30 미만일 때 사용하는 정규 분포라는 거. 특히 이 T분포에서는 어떤 개념이 추가가 된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계산해 놓죠.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자유도라는 개념. 이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표본 집단, 모 집단. 표본 집단에 대한 자료의 값으로 모 집단의 값을 예측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확률 및 통계 용어로 추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타의 추정값을 t, 이 차가 어떤 상수 c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일 때 1-알파를 확률을 신뢰도 그리고 세타 빼기 t가 c보다 작을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는 거. 이건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갖는 자료의 비율을 모비율을 스몰 p로 나타내고 이 모집단에서 특정한 속성을 갖는
자료가 추출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 n만큼 추출했을 때의 n분의 x를 표본 비율이라고 한다. pS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이 모 비율과 같다는 이 아이디어로 표본 집단의 자료로부터 모 집단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값을 추정하는 거죠. 분산은 어떻게 주어진다?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n이라면 n분의 자, 마지막으로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모델화한다. 모델화한다는 의미는 이 대상에 대한 자료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값을 모델화한다고 하는 거죠. 값을 구하는 것을. 그리고 관측을 통해서 이 모델들의 값을 검증하는 것을 가설 검증이라고 한다. 특히 검증 단계에서 기존과 차이가 없을 때를 영가설, 흔히 H재료로 표시하죠. 어려운 한자로는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기존과 차이가 없다. 평균이. 이거와 반대로 기존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대립가설이라 하고, 대립가설은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기존과 다르다. 양측검증. 기존보다 크다. 우측검증. 기존보다 작다. 좌측검증.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바로 우측검증으로 출제가 됐었죠.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을 기각력. 가설을 기각한다는 것은 영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기각력이란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의 넓이. 양측검증에서는 이 넓이의 합이 되겠죠. 우측검증이나 좌측검증의 단측검증에서는 한쪽 영역의 넓이가 되겠다. 이 기각력의 확률을 유의수준이라고 한다는 것. 지금까지 확률 표본 단원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이 단원을 끝으로 확률 통계 과목에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43문항을 7개 단원으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확률 및 통계 과목의 리뷰를 하자면은 43문항 중 이번 시간에는 42문항을 살펴봤는데, 한 문항은 2020학년도 이산수학 과목 생성함수 단원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생성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로서 기대값을 구하는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는 단순 계산 문제라서 이산수학 생성함수 단원에서 살펴봤다는 거. 42문항 7개 단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단원이 조건부 확률. 2문항이 출제됐고,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은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주로 묻는 문제가 바로 베이지 정리죠. 베이지 정리라는 용어만 중등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뿐, 베이지 정리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수능시험에도 빈번하게 출제가 된다는 것. 두 번째 단원이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함수인 거죠. 정의역이 표본 공간이고 치역이 실수 집합인 함수.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치역이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거나 유한 집합일 때를 이산, 실수의 구간일 때를 연속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 함수를 정의하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 특히
확률 밀도 함수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누적 분포 함수의 개념을 이용한다. 누적 분포 함수가 적분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이 비적분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하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하고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다는 거. 특히 이 관련 문제는 결합 확률 전략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출제가 됐었죠. 확률 및 통계 과목의 문제하면은 무려 14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결합 확률 전략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문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 이 전 단원이 기대값 단원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확률 함수를 이용하죠.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대값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지만 분산 연산자는 선형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 벡터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때는 제한된 시간 내를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독립이라는 조건을 준다. 만약에 독립이라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확률 벡터에 대한 결합 확률 함수를 제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항분포 단원에서 2문항, 정규분포 단원에서 6문항. 이건 익숙한 내용입니다. 중등교육과정하고 문제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단원인 확률 표본 단원에서 1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확률 표본이란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를 때 이때의 확률 변수를 확률 표본이란다. 확률 표본에서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에 대한 개념. 특히 표본 분산에 대한 데피니션이 2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편차의 제곱합의 평균을 디파인할 때 표본의 개수만큼으로 나누느냐, 이게 직관적인 거잖아요. 평균이니까. 자, 그런데 중등교육과정 8종의 수학 교과서에서는 n-1로 나눈 거를 선호를 한다는 거. n-1로 나눴을 때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값이 확률 표본에 대한 분산과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거. 지금까지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43문항 중 42문항을 7개 단원으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및 통계 과목을 끝으로 전공수학 10개 과목에 대한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10개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석학 과목은 74문항이 출제되었고 이 74문항을 12개 단원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은 미분 단원으로 13문항이 출제되었죠. 그리고 가장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은 해석학에서는 함수열의 평등수렴, 함수열 급수의 평등수렴. 이 두 단원을 한 단원으로 보면은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으로 합치면은 미분 단원보다 더 많은 문항수가 출제됐죠. 해석학 하면은 함수열의 평등수렴 단원에 문제가 출제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출제 경향을 살펴봤을 때. 해석학 하면은 함수열의 평등수렴. 그 다음 과목으로 현대대수학에서는 67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9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현대대수학은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과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은 일치합니다. 갈로와 군 단원에서 15문항.
현대대수학에서는 갈로학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상수학 과목에서는 53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8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고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이 1차죠. 유상수학 과목도 컴팩트 공간 단원에서 13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미분계학 과목에서는 44문항이 출제되었고 8개 단원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 비틀림률 1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난도 높은 문항은 노멀 커베처와 관련된 문제죠. 근데 노멀 커베처는 3개의 단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커베처, 법공률, 가우시언 커베처. 가우시언 커베처가 바로 노멀 커베처 주곡률의 곱으로 정의가 되니까. 그리고 지오데시 커베처. 미분계학은 어렵다기보다는 곡률, 비틀림률, 노멀 커베처를 구하는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결과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좀 과한 표현으로는 계산 문제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신속하게 계산하느냐. 틀리지 않고. 계산 오류 없이.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니까. 물론 익숙한 6가지 곡면의 성질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가장 직관적인 것은 대수적 방정식을. 대수적 방정식을 보고 이 곡면이 어떤 곡면을 나타내는지. 곡면이 스케치가 되면은 곡률, 비틀림률, 노멀 커베처 계산하는 게 간단해지잖아요. 그리고 복수해석학 과목에서 42문항, 18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은 코시의 적분공식 단원과 유수 단원에서 각각 10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유수 단원은 적분을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복수해석학 하면 코시의 적분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마치 미분계학에서 비틀림률 계산하듯이. 이 5개 과목이 전공수학 필수 과목인 거죠. 나머지는 이제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선행대수학 과목에서는 30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8개 단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선행변환, 대각화 단원에서 각각 7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정수론 단원에서는 28문항이 출제되었고 5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었죠. 원식은 지표 단원에서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벡터 해석학 과목에서는 23문항이 출제되었고 7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반복적분, 다중적분 단원에서 1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산수학 과목에서는 30문항이 출제되었고 30문항을 6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생성함수 단원에서 9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확률 및 통계 과목에서는 4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7개 단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합, 확률, 질량함수, 결합, 확률, 밀도함수 단원에서 1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수학 10개 과목에 대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 문항을 단원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건강관리를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긴장이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지셔야 된다는 거. 끝까지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방금 소개한 10개 과목에 대한 각 단원별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들은 반드시 한 번씩 검토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문제를 푼다는 거.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YSJ 정금수 하겠습니다.